어디서 이런 돼지 누린내 나는 애를 데려왔어?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얼굴에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그 싸구려 고기 누린내, 이 와인으로 좀 씻겨지려나 모르겠네. 얼굴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게 죄인가요? 새벽마다 국밥 끓이는 냄새가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파는 여자라고. 근데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 할머니가 누군지. 이건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왜 국밥 한 그릇이 무서운지.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제가 잡은 증거는 진실이고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런데도 시장 국밥 간판 아래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벌써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배추들이었죠. 굵은 소금을 한 움큼 뿌리고 배추잎 사이사이를 벌려가며 문질렀습니다. 절이고 뒤집고 다시 소금을 뿌리고 찬물에 담갔다 빼는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희 씨, 이 추위에 벌써 나왔어? 손 안 시려? 옆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좌판을 열다 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죠. 아이고, 아저씨야말로요. 고등어 얼겠어요. 그래도 겨울 무가 달아서 국밥 맛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역시 우리 소희 씨는 야무져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국밥집 소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배추를 절이고 육수를 우려내고 점심때까지 뜨끈한 국밥을 퍼 나르는 32살 아가씨. 손님이 아가씨, 여기 국밥 하나 더 하면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 종종 걸음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당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 모습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는 옷걸이에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국밥 냄새가 밴 작업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려 묶고 거울 앞에 섰죠. 립스틱을 바르자 전혀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연 매출 5천억 원,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는 재계 22 한결식품의 유일한 후계자 윤소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곳 시장 국밥에서 식재료와 요리의 근본을 배웁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본사에서 경영을 익히고요. 이 이중 생활을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시장 국밥은 그냥 허름한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께서 국밥 한 그릇씩 팔며 한결식품의 씨앗을 뿌린 곳이에요. 지금은 거대한 식품 기업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이 작은 가게를 여전히 소중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높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다. 할머니의 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 배경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였죠. 돈 냄새 맡고 꼬여드는 날파리들,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지갑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가짜들을 가려내려면 저부터 숨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장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한결식품 경영기획본부 윤소희.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 골목 끝에 대기하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죠. 차창 밖으로 시장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들, 호객하는 상인들. 저는 그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태민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죠. 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들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 한가득이었어요. 오늘은 남자친구 태민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거든요. 1년 반을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분.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소희야. 운전대를 잡은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있잖아.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뭐가? 태민이 신호등에 멈춰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급을 좀 따지셔. 알지? 그런 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급이라니.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금? 그러니까. 집안이나 학벌이나 뭐 그런 거. 엄마가 원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 국밥집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 응? 그거 굳이 먼저 말하지 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냥 네 하면서 넘어가. 알았지? 저는 태민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민망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일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제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태민이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질색하니까 그렇지. 시장 냄새라면 아주 치를 떠시는 분이야. 본인은 고급 레스토랑을 하시니까 시장에서 국밥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시장 냄새.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배추를 절이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퍼나르는 그 시장. 태민은 그걸 냄새라고 표현했어요. 나봐서 한 번만 참아줘. 응?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나중에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태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죠.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저는 태민에게 제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결식품 후계자라는 것, 할머니가 제게 22기업의 회장이라는 것,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죠. 할머니의 철칙 때문이었어요. 너의 배경을 먼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돈을 보는 건지 너를 보는 건지 그땐 절대 알 수 없어. 할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 국밥에서 일하는 평범한 32살 여자로 태민을 만났어요. 그리고 태민은 그런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민의 모습을 보니 의문이 들었어요. 태민이 사랑하는 건 정말 나일까?
아니면 자기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조건일까? 다 왔다. 태민이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고급스러운 건물이 보였어요.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간판에는 쿠치나 노빌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엄마 가게야. 어머니 가게가 여기구나. 응. 말했지만 이탈리안 요리 전문점이야. 엄마가 고급 인테리어에 자부심이 대단해. 태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 왜? 너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한결식품에서 하는 글로벌 파트너 선정 사업 있잖아. 거기 지원했거든. 그거 되면 대박이라서. 거기서 파트너로 선정만 되면 이번 한결식품에서 글로벌 진출 사업에 모든 레시피를 파트너가 제공하고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될 거거든. 그리고 한결식품 파트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게도 대박 날 수 있고. 한결식품. 그 이름에 저는 흠칫했습니다. 제 할머니 회사였으니까요. 아, 그래.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 파트너 사업에 지원했다니.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정체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밝히면 태민의 어머니는 제 위치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어요. 파트너사 선정 심사에 공정성 문제도 생기고요. 일단은 비밀로 하자. 원래대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어머, 왔니? 안쪽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꽤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고 귀에는 큼지막한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민의 어머니 고미숙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윤소희야.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소희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앉아. 어머님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제야 테이블 맞은편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60대 남자, 태민의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인사드려요. 윤소희입니다. 그래. 태민의 아버지 반준식은 와인잔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일찍 여의고 지금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뭐? 어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 네, 어릴 때 사고로. 쯧쯧. 아버님이 혀를 찼습니다. 대놓고요. 편부모도 아니고 고아라니. 보고 배운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걱정되는구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아라니. 가정교육이 걱정된다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 한마디 없이요. 어쨌든 어머님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요리는 뭐하니? 프렌치? 이태리? 네. 주요리가 뭐냐고. 태민이한테 요식업 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한식을 합니다. 한식? 어머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한정식 같은 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민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만듭니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나마 유지하던 미소가 싹 사라지더니 눈이 무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시장에서 국밥을. 아니, 내가 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머님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렸어요. 야, 박태민. 어머님이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태민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죠. 너 지금 나한테 뭘 데려온 거야? 시장에서 국밥 만드는 게 요식업이니? 엄마, 잠깐만. 잠깐은 무슨 잠깐. 시장에서 국밥? 국밥이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돼지 누린내 나는 애를 데려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돼지 누린내라니.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끓이는 국밥이 손님들이 맛있다며 그릇을 비우던 그 국밥이 이 사람 입에서는 돼지 누린내가 되는 거였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돼지 누린내가 난다 싶더니 어머님이 코를 찡그리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너한테서 뱃 냄새였구나. 역겨워서 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누가 너한테 어머님이래? 어머님이 비웃었습니다. 꿈깨. 우리 태민이가 아무리 눈이 삐었어도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퍼 나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것 같아? 옆에서 아버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까 고아라길래 좀 그렇더니 하는 일도 가관이구먼. 아버님이 와인잔을 흔들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태민아, 너 대체 어디서 이런 애를 주워왔어?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소희는. 태민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아버님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변명 듣기 싫다. 어차피 오늘로 끝이야.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줘. 그런 마음이었어요. 1년 반을 함께 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꽃은 비싼 거 들고 왔네. 어머님이 제가 가져온 꽃바구니를 힐끗 봤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정성껏 고른 것이었어요.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골라서 만든 바구니였죠.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샀어? 냄새 밴 거 아니야? 어머님이 꽃바구니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꽃은... 아, 됐어. 듣기 싫어. 어머님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레드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어머님이 와인잔을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그 말과 함께 어머님이 와인잔을 확 기울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제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얼굴을 타고 목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와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늘을 위해 입은 흰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꽃바구니 위로도 와인이 뚝뚝 떨어졌죠. 재수옴 붓기 전에 나가. 어머님이 빈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싸구려 고기 누린내, 이 와인으로 좀 씻겨지려나 모르겠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와인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눈물인지 와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옆에서 픽 웃었습니다.
에휴, 꼴 좀 봐라. 저러니까 시장 바닥이지. 태민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가 모욕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자기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조건을 사랑한 거였구나.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블라우스를 대충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으로 얼굴만 한번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말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미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 했는지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요. 태민이 움찔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인에 젖은 꽃바구니를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등 뒤로 미숙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꼴 좀 봐라. 저게 체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젖은 블라우스를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와인에 젖은 여자가 꽃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멈췄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와인처럼 쏟아졌어요. 돼지 누린내, 시장 바닥, 고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제 죄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저를 조건으로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지 않은 비겁한 남자였죠. 시장 국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은 채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붉은 얼룩이 가슴팍에 크게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죠.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소이왓. 마늘을 까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가 이랬어? 할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와 블라우스의 얼룩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와인이잖아. 누가 감히 우리 손녀한테 이런 짓을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소희야,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저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태민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것, 제가 시장에서 국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 가리고 와인 세례까지. 말하면서도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목이 메었어요. 그 가게가 어디라고 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쿠치나 노빌레요.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태민 어머니가 운영하는. 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쿠치나 노빌레? 그 가게라고? 네,
할머니, 혹시 아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공동사업에 지원한 가게야. 글로벌 파트너 선정 사업. 거기 서류 심사 통과해서 현장 실사 대상에 올라와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가게가 할머니 회사 사업에 지원했다니. 그것도 현장 실사 대상이라니. 인성이 그따위인 인간들이 감히 우리 회사랑 손을 잡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평소에 시장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제게 22 한결식품의 장금자 회장이었죠. 음식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음식을 끼얹어? 그것도 자기 아들 여자친구한테? 할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요리를 논해? 전통을 논해? 웃기지도 않는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쳤어요. 할머니의 분노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분노가 저를 위한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희야. 네, 할머니. 당장 눈물 닦아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이번 글로벌 파트너사 선정 심사 총괄, 너가 맡아라. 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가게를 심사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도. 복수하라는 게 아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의 혀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가려내.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걸러내는 게 너의 일이야.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소희야.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공정하게 진행할수록 문제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 너가 감정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정정당당하게 해.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알아서 갈라질 거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맡을게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손녀지. 이제 가서 씻고 와. 그 꼴로 있으면 감기 걸린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뒷방으로 향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와인 얼룩이 진 블라우스, 부어오른 눈, 엉망이 된 머리카락. 오늘 하루가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게,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진짜와 가짜는 알아서 갈라질 거예요.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소희, 정신 차려. 내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은 피곤해도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소희야, 어제 일은 미안해. 엄마가 요즘 한결식품 파트너 선정 사업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이태리 같은 요리 배워본다고 하면 안 될까?
말만 그렇게 하면 돼. 솔직히 국밥은 조금 심하긴 하잖아. 이해하지? 문자를 읽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우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시장에서 국밥 만드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평생 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어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제가 사과하라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나는 항상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잖아. 당분간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어제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태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씻고 나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 국밥에 입고 갈 편한 옷을 꺼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옷장 한쪽에 걸려있던 깔끔한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흐트러짐 없는 정장. 어제 와인에 젖어 울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서랍을 열어 명찰을 꺼냈습니다. 한결식품 경영기획본부장 윤소희. 이 명찰을 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에는 시장 국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으니까요. 저는 명찰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이 명찰을 달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명찰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시장 국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할머니가 벌써 육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이제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지만 틈이 날 때마다 한결식품의 근본이라며 시장 국밥에 오셔서 직접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는 하십니다. 왔어? 오늘은 안 와도 되는데. 잠깐 들렀어요, 할머니. 저는 가게 한쪽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 배추 절이고 육수 끓이고 국밥 퍼 나르던 그 앞치마. 할머니, 저 당분간 여기 못 나올 것 같아요. 알아, 파트너사 선정 심사 때문이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서 제대로 해. 너가 여기서 3년 동안 배운 거 다 써먹어야지. 네, 할머니. 저는 앞치마를 손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이 앞치마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부지런함,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음식에는 거짓이 없다는 진리. 다녀올게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타지 않던 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시장 풍경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들, 호객하는 상인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제가 3년 동안 발로 뛰며 배웠던 현장이었죠.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게 숨는 사람들이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창 밖으로 시장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앞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규정대로, 원칙대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찰이 손끝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매서웠어요. 어제까지 울먹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눈이었죠. 차는 한결식품 본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본사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시장국밥에 왔었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세상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먹어. 싫어요. 먹으라면 먹어.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고집을 부렸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제 옆에 앉으셨어요. 소희야, 국밥 한 그릇이 왜 무서운 줄 아냐?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섭다니 국밥이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밥에 국물 부은 거 아닌가요? 거짓말을 못해서다. 할머니가 국밥 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 국물 색깔, 이 고기 상태, 이 김치 빛깔. 재료가 나쁘면 바로 티가 나. 숨길 수가 없어. 싸구려 고기 쓰면 국물이 탁해지고 정성 안 들이면 맛이 밍밍해져. 저는 그릇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으면서도 뽀얀 국물, 부드럽게 익은 고기, 잘 익은 김치. 할머니 말씀대로 모든 게 눈에 보였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속이 썩으면 언젠가 티가 나게 돼 있어. 근데 말이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들인 음식은 달라. 먹는 사람이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할머니는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국밥 한 그릇에 다 담겨 있어. 먹어봐. 느껴봐. 저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얼어붙은 제 속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무섭다. 그래요.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요. 재료가 나쁘면 티가 나고 정성이 없으면 맛에서 드러나죠.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아무리 비싼 그릇에 담아도 본질은 숨길 수 없어요. 문득 미숙의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쿠치나 노빌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화려한 조명, 비싼 와인.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사람에게 음식을 끼얹는 사람이 만든 요리가 진심일 수 있을까요? 타인을 냄새난다고 멸시하는 사람이 손님을 정성껏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할머니가 끓이는 국밥에 사랑이 담기듯 미숙이 만드는 요리에도 그녀의 본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본심은 결국 어딘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제가 할 일은 그걸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할머니가 3년 동안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차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거대한 한결식품 본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건물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여기서 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한결식품 경영기획본부장 윤소희.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무섭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할머니, 제가 꼭 가려낼게요. 진짜와 가짜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본사 정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현장 실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심사실무팀과 함께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팀원은 총 5명. 식품위생 전문가, 회계 담당자, 마케팅 분석가, 그리고 저. 블라인드 심사라 심사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실사를 나온 실무 담당자 정도로 미리 공지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문지는 청담동 쿠치나 노빌레입니다. 팀장이 태블릿을 보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서류상으로는 자체 개발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와 수제 와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죠. 드디어 그들의 민낯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했을 때 쿠치나 노빌레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거리고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화분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화려함에 속지 않았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결식품에서 오셨죠?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쪽에서 미숙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죠. 며칠 전 저에게 와인을 끼얹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오세요. 준비 다 해뒀어요. 미숙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저에게 닿자 동작이 멈췄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어머, 너가 여길 웬일이니? 미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은 깔끔한 정장, 손에 든 서류 파일. 미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한결식품 알바하니? 아님 짐꾼으로 따라왔어? 미숙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 국밥집보단 대기업 알바가 낫지. 그래도 좀 출세했네. 팀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숙을 번갈아 봤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사 업무 차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주방 구경시켜 드릴게요.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어요. 주방 입구에서부터 설명이 시작됐죠. 저희 쿠치나 노빌레는 진정한 이탈리아의 맛을 추구해요. 모든 재료는 최상급만 사용하고 소스부터 면까지 전부 수제로 만들죠. 미숙이 자랑스럽게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한 로제 소스예요. 토마토랑 크림 비율을 황금 비율로 맞춘 거죠. 비법이라 레시피는 비밀이에요. 이 레시피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네요. 이건 수제 파스타 면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반죽해서 뽑아요. 기계로 찍어내는 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와인도 직접 블렌딩해서 만든 하우스 와인이에요. 소믈리에 자격증 있는 제가 직접 만든 거죠. 프랑스 보르도에서 공부했어요.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미숙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박스들. 라벨이 살짝 보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상표였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은 재고 목록. 뭔가 숫자가 이상했죠. 저기요. 미숙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네. 너 뭐해?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미숙이 주방 한쪽에 걸린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제 가슴에 탁 부딪혔죠. 온 김에 주방 설거지나 좀 돕고 가라.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우리 바쁘니까 좀 거들어.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팀장이 나서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말렸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미숙은 승리한 듯 웃으며 팀원들을 데리고 홀로 나갔습니다. 자, 이쪽에서 식사하시면서 저희 요리 맛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방에는 저와 주방 보조 직원 한 명만 남았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은 그릇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어요. 저는 재빨리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을 살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치즈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 이미 보름 전에 지난 날짜였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기 직전의 상태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날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죠. 찰칵,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모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분리수거 박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봤죠. 대용량 시판용 소스 깡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로제 소스, 대용량 업소용, 49,000원. 라벨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아까 직접 개발한 황금 비율 소스, 3년 걸려 개발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소스였죠. 49,000원짜리 시판 소스를 비법 레시피라고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깡통 한 개면 파스타 30인분은 만들고도 남을 거예요. 깡통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박스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죠.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해온 거였어요. 저는 깡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라벨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가격표도 보이도록, 그리고 박스에 찍힌 납품 날짜도 함께 찍었어요.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으니까요. 뭐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보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깡통을 제자리에 놓으며 대답했어요. 아,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길래 정리하고 있었어요. 위생 점검이니까요. 아, 네. 주방 보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시판 소스를 수제라고 속이는 행위.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때요? 저희 요리 맛있죠? 다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예요. 네, 맛이 독특하네요. 팀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아마 팀장도 뭔가 눈치챈 게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독특하긴 하겠지. 49,000원짜리 시판 소스 맛이니까. 실사가 끝나고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미숙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했어요. 좋은 결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꼭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힐끗 보며 덧붙였죠. 아, 설거지 수고했어. 다음에도 불러줄까?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팀장이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사장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는 영향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보다 팀장님, 아까 주방에서 확인한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치즈, 시판용 소스 깡통.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어쩐지 익숙한 맛이었어요. 네.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켜주세요. 위생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항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 저한테 설거지를 시킨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거짓말. 할머니 말씀대로 음식은 결국 거짓말을 못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어딘가에서 꼬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었죠. 이제 남은 건 공정한 절차뿐이었습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결과는 알아서 나올 거예요. 차는 다음 실사 장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본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치즈. 곰팡이가 슬기 직전의 상태였죠. 그리고 49,000원짜리 시판용 로제 소스 깡통. 3년 걸려 개발한 비법 레시피의 정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본부장님, 이 정도면 탈락 사유로 충분하겠죠?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통기한 위반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시판 소스를 수제라고 속인 건 허위 광고에 해당해요. 두 가지 모두 글로벌 파트너 선정 기준에서 결격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 쿠치나 노빌레가 있겠죠. 미숙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심사가 잘 됐다고 자축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죠. 자신이 무덤을 팠다는 걸. 본사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서류를 펼치고 오늘 방문한 업체들의 평가표를 작성했어요. 쿠치나 노빌레 칸에 적을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위생관리 부적합,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확인, 원산지 및 제조 방식 허위 기재 의심.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쉽게 증거를 잡을 줄은 몰랐어요. 미숙이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주방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러니했죠. 저를 모욕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른 꼴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분명 뭔가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주방에서 뭔가를 찍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저는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미숙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걸 느꼈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자기 체면에는 목숨을 거는 타입. 그리고 이번 심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태민이 차 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요즘 심사 때문에 예민해.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면 분명 뭔가 행동을 취할 거예요. 저를 공격하든 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든 저는 핸드폰을 열어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증거는 여러 곳에 저장해 두는 게 안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 소희야. 실사는 잘 됐어? 네. 확실한 증거 잡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역시 내 손녀야. 근데 할머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뭘?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시장 국밥 쪽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 이 할미가 40년 장사했는데 그까짓 것들한테 당하겠어? 네, 할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제가 증거를 잡은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할머니 가게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하면 돼. 할머니 말씀대로 진짜와 가짜는 결국 갈라지게 돼 있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잡은 증거는 진실이고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본사로 출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희야, 지금 당장 가게로 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의 느긋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봐. 지금 난리가 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국밥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기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을 헤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제가 묻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라. 화면에는 지역 맘카페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충격. 시장 국밥에서 바퀴벌레 나옴. 제목 아래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국밥 그릇 옆에 시커먼 벌레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죠. 헐, 진짜요? 저기 단골인데.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소름 돋네요. 위생 불량 가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 가게에서 바퀴벌레라니. SNS에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까지 달려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항해 전화도 빗발쳤죠. 가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바퀴벌레 나온 가게 맞아요? 저번에 먹은 국밥에도 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환불해 주세요. 위생불량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니 소름 끼쳐요. 할머니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단골 손님들한테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리가. 당연히 없지.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위생과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평생 밥장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40년이야, 40년.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어. 할머니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한결식품을 일군 장금자 회장의 모습이었죠. 지금 바로 우리 법무팀 연결해. 변호인단 다 불러. 할머니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이 사진 조작한 사람 찾아내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의 업무 방해에 다 걸어버릴 거다. 위생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나온 겁니다. 일단 현장 점검만 하고. 해. 얼마든지 해. 할머니가 팔을 휘저으며 주방을 가리켰어요. 구석구석 다 뒤져봐.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나오나.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거 알아? 내 주방은 수술실보다 깨끗해. 위생과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맘카페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국밥 그릇은 분명 우리 가게 그릇이 맞았어요. 하지만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가게 테이블은 나무 원목이에요. 그런데 사진 속 그릇 옆으로 뭔가 청 같은 게 살짝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체크무늬였어요.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체크무늬 테이블보. 순간 머릿속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쿠치나 노빌레. 그 레스토랑 테이블에 깔려있던 바로 그 테이블보였어요. 인사드리러 갔다가 와인을 뒤집어 쓴 날 실사 갔을 때 분명히 봤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특유의 빨간 체크무늬 테이블보. 이건 우리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쿠치나 노빌레에서 우리 가게 그릇을 가져다 놓고 찍은 조작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공격이었구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미숙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국밥을 공격해서 거기서 일하는 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거였죠. 더러운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가 남의 가게를 모함한다. 그렇게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네요. 사진 조작을 하면서 테이블보를 미처 지우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실수가 있었어요. 시장국밥이 한결식품의 시작점이자 장금자 회장님이 4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저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점수를 따야 할 한결식품을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 조금만 알아봤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한결식품 같은 대기업의 시작점이 자신들이 무시하는 시장통 국밥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핸드폰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진 배경에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있어요. 우리 가게 테이블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이네. 이건 우리 가게가 아니잖아. 맞아요. 이건 조작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 테이블보, 제가 어디서 봤는지 알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쿠치나 노빌레예요. 태민 어머니 가게.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야? 확실해요. 실사 갔을 때 본 테이블보랑 똑같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모욕한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와인을 끼얹고 설거지를 시키고 온갖 멸시를 해도 참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할머니 가게를 건드렸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켜온 가게를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터전을 더럽혔습니다. 거짓말로, 조작으로, 비겁하게. 박태민. 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너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너와 너의 어머니가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자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 가족을 공격했어요. 감히 우리 할머니 가게를 건드려? 내 가족을 건드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봐주지 않아. 절대로. 더 이상 시간을 갖자는 말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이건 이미 끝이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점검 결과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럼 그 사진은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호는 기각 처리하고 원글 작성자 추적을 요청하시는 게 당연히 할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희야, 지금 바로 법무팀한테 연락해. 이 사진 조작한 사람 추적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준비해. 네, 할머니.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조작 사진의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테이블보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따로 캡처해서 저장했죠. 이건 증거였어요. 쿠치나 노빌레가 우리 가게를 공격했다는 증거. 기다려.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1년 반 전 이 카페에서 태민을 처음 만났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오랜만이다. 시간 갖자고 해놓고 먼저 연락하네. 마치 연인 사이에 잠깐 다툰 것처럼 가벼운 인사였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태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장국밥에 바퀴벌레 사진, 너가 올렸지? 태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바퀴벌레? 모르는 척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사진이 떠 있었어요.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확대한 사진이었죠. 이 테이블보, 너희 가게 거잖아. 우리 가게 테이블은 나무 원목이야. 이거 어머니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지? 태민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에 찍힌 국밥 그릇, 사진 올라오기 며칠 전에 너가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 척 챙겨가는 거 CCTV로 확인했어. 태민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니야? 그릇이야 비슷한 거 많잖아.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테이블보, 그릇, 타이밍.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태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소희야, 너도 적당히 해. 뭐? 우리 엄마 가게 좀 봐주면 되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네가 우리 가게를 공격해놓고 봐달라고?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어. 너가 먼저 우리 가게 털려고 했잖아. 실사 때 주방에서 뭔가 찍는 거 엄마가 봤다고. 그러니까 선빵 친 거야. 태민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이번 파트너 선정에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좀 봐주면 안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태민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뭐? 너네가 우리 할머니 가게를 공격했어.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거짓말로 더럽혔어. 그걸 봐달라고? 태민의 표정이 멈칫했어요. 할머니? 거기 너희 할머니 가게야? 그래. 몰랐어? 내가 그냥 알바하는 줄 알았어? 태민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반응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너의 사랑이니? 우리 가게, 내 가족을 짓밟는 게. 태민이 허둥대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소희야, 잠깐만. 나는 정말 몰랐어. 할머니 가게인 줄은. 할 얘기 없어.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줘. 너랑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정? 야, 그건 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게시글 삭제하고 조작이었다고 인정하면 고소는 하지 않을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진짜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태민이 입을 벌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태민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1년 반이었습니다. 손잡고 걷던 거리, 함께 웃던 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니, 애초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최종 심사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본사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쿠치나 노빌레의 탈락 사유서, 증거 사진들, 위생 점검 보고서. 저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 사진, 49,000원짜리 시판 소스 깡통, 그리고 조작된 바퀴벌레 사진에 찍힌 체크무늬 테이블보.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내일 발표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복수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인을 끼얹은 그 순간, 설거지를 시키며 비웃던 그 얼굴, 할머니 가게를 공격한 그 비열함, 그 모든 게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책상 위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시판 소스를 수제라고 속이는 거짓말. 이건 저한테 한 짓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쿠치나 노빌레에서 밥을 먹는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싼 돈을 내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고 믿으며 먹죠. 그런데 그 믿음을 속이고 있었어요. 상한 재료로, 시판 소스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왜 무서운 줄 아냐? 거짓말을 못해서다. 맞아요.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요. 재료가 나쁘면 맛으로 티가 나고 정성이 없으면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정직해야 해요. 그런데 미숙은 그 기본을 어겼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속였어요. 만약 제가 실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미숙이 저한테 와인을 끼얹지 않았다면, 쿠치나 노빌레는 한결식품의 파트너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속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숙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난 거니까요. 저는 서류들을 봉투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물론 제가 당한 일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계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한 거예요. 유통기한 위반, 허위 광고, 위생 불량. 이건 법적인 문제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는 일. 그게 한결식품의 원칙이고 우리 할머니의 원칙이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가장 격식 있고 가장 위험 있는 검정색 정장이었습니다. 한결식품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처음 공식 석상에 서는 날에 어울리는 옷이었죠. 정장을 가지런히 걸어두고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미숙과 태민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 국밥집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내일 저는 복수자가 아닌 심판자로 서게 될 거예요. 한결식품 본사 대강당. 글로벌 파트너 선정 최종 발표일이었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번 파트너 선정에 지원한 업체 대표들, 한결식품 임직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정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시장 국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기실 모니터로 강당 안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숙, 태민, 그리고 준식. 미숙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상식에 온 것처럼 들떠 보였죠. 태민과 준식도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우승이야.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준식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로비도 했고 음식 맛도 자신 있고 떨어질 이유가 없지.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한결식품이랑 손만 잡으면 진짜 대박이야.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후 강당의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결식품 글로벌 파트너 선정 최종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미숙은 앞줄에서 우아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어요. 올해 파트너 선정에는 총 47개 업체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치열한 서류 심사를 거쳐 5개 업체를 추렸고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이번 심사는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업체들의 로비나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미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여유를 되찾았어요.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제 심사위원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파트너 선정의 총괄 심사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왼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자. 대기실 문을 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입구에 섰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딛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턱을 들고 어깨를 펴고 시장 국밥에서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던 그 손으로 지금은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렸어요.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까지 걸어갔습니다. 맨 앞줄이 보였어요. 미숙의 얼굴이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태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에서 몸이 굳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식은 아내와 아들의 반응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준식은 제 얼굴을 기억도 잘 못하는가 봅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왜 저기서 나와? 뭐, 누군데? 설거지하던 애가 왜 저기서?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결식품 경영기획본부장이자 이번 글로벌 파트너 선정 총괄 심사위원장 윤소의 본부장님이십니다. 강당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맨 앞줄의 세 사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희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서는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 국밥집 여자가 심사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14장. 먼저 이번 파트너 선정에 지원해주신 47개 업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업체가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셨고 심사위원단도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 글로벌 파트너 선정의 주제는 전통과 서양식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결식품의 뿌리인 전통 음식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자 했습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 파트너는 저는 맨 앞줄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른 파스타입니다. 강당 한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바른 파스타 관계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맨 앞줄은 달랐어요.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효야. 무효. 미숙이 단상 아래까지 뛰쳐나왔어요.
준식과 태민도 허둥대며 따라 나왔습니다. 너 나한테 앙심 품고 이러는 거지? 미숙이 저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내가 와인 좀 부었다고 사심으로 탈락시킨 거잖아. 그치?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사심이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에 울렸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사유를 궁금해하시니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쿠치나 노빌레의 탈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첫째, 위생관리 부적합. 저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 사진이었어요. 현장 실사 당일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식재료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강당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기자들이 부지런히 메모했습니다. 둘째, 허위 광고.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시판용 소스 깡통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3년 걸려 개발했다고 하신 로제 소스, 실제로는 49,000원짜리 시판용 대용량 소스였습니다. 3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업소용 제품이죠. 미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걸 너가 어떻게, 역시 그때.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셨다던 수제 와인도요. 저가 와인 3종류를 섞어서 만드신 거더군요. 라벨까지 새로 붙이셨던데 꽤 정성을 들이셨네요.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실사 당일 대표님께서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셨잖아요. 덕분에 주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강당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파트너 선정의 주제는 전통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결식품은 시장 국밥집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전통 음식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죠. 저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국밥에서 냄새난다고 사람에게 와인을 붓는 분이 어떻게 전통을 논할 수 있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돼지 누린내, 시장 바닥 냄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강당 안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며칠 전 시장 국밥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조작된 사진과 함께요. 스크린에 조작된 사진이 떴어요.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테이블보, 쿠치나 노빌레 것입니다. 시장 국밥 테이블은 나무 원목이에요. 그리고 사진에 찍힌 국밥 그릇은 시장 국밥에서 없어진 그릇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이 증거는 경찰에 제출 예정입니다.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준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준식이 미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편네가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미숙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언제? 당신도 같이 한 거잖아.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다 너 아이디어였잖아.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위생 불량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판 소스를 수제라고 속인 건 사기 아닙니까?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카메라 플래시를 막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드레스가 구겨지고 완벽했던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우승이야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태민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복수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가짜가 걷히고 진짜가 보인 것뿐.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강당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계셨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잘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국밥 한 그릇이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을 못해서라고. 오늘 그 진실이 증명됐어요. 진짜는 결국 진짜로 남고 가짜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파트너 선정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평일에는 한결식품 본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월요일만 시장국밥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보내는 나날이었죠. 쿠치나 노빌레는 위생법 위반과 허위 광고로 영업정지를 받았고, 가짜 뉴스 유포 건으로 미숙과 태민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씁쓸했습니다. 2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국밥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시장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점심 영업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요. 미숙이었어요. 2달 전에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어딘가 편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 소희 씨. 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잠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오세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한 짓들 생각할수록 부끄러워. 와인 끼얹은 것도, 가짜 뉴스 퍼뜨린 것도, 너한테 했던 말들도. 미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 꼭 직접 말하고 싶었어. 저는 미숙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가게 문 닫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응. 영업정지 받고 빚 갚느라 정리했어.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랑도 별거 중이야. 태민이는 친구 회사에서 일 배우고 있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솔직히 힘들었지. 근데 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
그동안 뭔가 계속 쌓아 올리느라 정신없었는데 다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진 것도 있어. 미숙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국밥 끓는 냄새. 여기 참 좋다. 따뜻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혜 씨, 미숙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요리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번엔 속이지 않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미숙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한 일들이 쉽게 잊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국밥 한 그릇이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을 못해서라고. 재료가 나쁘면 맛으로 티가 나고 정성이 없으면 금방 드러난다고. 미숙은 거짓으로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하지만 진심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요리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미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에요.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국밥이 그래요.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그만큼 속이기도 어려워요. 재료가 나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미숙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기본부터 배워보세요. 국밥 끓이는 거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배워도 될까? 할머니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도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엄하시지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미숙을 바라봤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절대 속이지 않기. 시판 소스 쓰면서 수제라고 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거나 그런 거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미숙을 보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누군지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물으셨어요. 손님이니? 아니요, 할머니. 이분은 제가 설명하려는데 미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전에 소혜 씨한테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미숙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못을 알면 됐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손님한테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맛있을 거다.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저는 미숙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미숙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뜨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진짜 맛이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미숙에게도 저에게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미숙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섰어요. 잠깐 바람 쐬자고 하셨거든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2월의 늦은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머니가 제 팔짱을 끼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소희야. 네. 잘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요? 그 사람한테 기회 준 거. 잘한 거야.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복수하는 건 쉬워. 근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건 어렵거든. 너는 더 어려운 걸 선택한 거야.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한방눈이 시장 지붕 위로 소복이 쌓였어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국밥 끓는 냄새, 웃음소리. 시장은 오늘도 활기찼습니다. 저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는 태민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가짜 사랑이 무너지고 진짜 제자리를 찾게 됐으니까요. 한방눈 속을 걸으며 저는 할머니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글쎄, 너가 알아서 해. 그럼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웃으며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장 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40년 된 낡은 간판이었지만 눈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는 결국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의 시작은 언제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었죠. 한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가짜가 거치고 나니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국밥 한 그릇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재료가 나쁘면 맛으로 티가 나고 정성이 없으면 금방 드러난다고.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12월이에요. 밖은 많이 춥죠? 혹시 요즘 마음도 좀 차가우신가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으셨나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게 더 소중한 법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처럼 작지만 확실한 온기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이 추운 12월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이라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